자, 여러분들과 함께 천일문 완성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사 자리 대 준동사 자리라고 하는 약간은 구문 공부라기보다는 문법 공부에 가까운 그런 챕터를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도 동사 자리랑 준동사 자리를 비교하라고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시간에는 제가 문법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리고 문법 문제에서 어떤 포인트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유닛 7까지 공부했던 내용만 가지고도 이 부분들은 다 풀 수는 있어요. 다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동사냐 준동사냐를 구분하게끔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법 문제 풀이의 측면에서 여러분을 조금 더 훈련시켜 드리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거잖아요. 그러면 문법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 라고 하는 출제 원리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문법 문제의 출제 원리를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종종 공부를 하다 보면요, 내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종 생각을 멈춰버립니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걸 하고 있고요. 독해를 위한 문법 문제 풀이를 연습할 때 공부를 하고 있다던가, 문법 문제 풀이를 위한 공부를 독해를 할 때 공부하고 있다던가, 이런 이상한 현상들을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일단 우리가 객관식 시험 문제의 출제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주로 객관식 시험인가요? 주관식 시험인가요? 그쵸, 객관식 시험이죠. 전 지금 수능과 공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 문제라는 건 어떤 거예요? 선지가 5개, 4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올바른 것 혹은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직접 작문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전적으로 모든 내용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씩 작문을 할 필요도 없다고요. 오케이? 우리는 누군가가 만들어준 예쁜 선지들 중에서 조금 이상하게 생긴 선지 하나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세세한 형태를 전부 다 암기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주된 포인트 위주로 체크하고 암기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포인트 위주로 체크하고 암기하는 게 맞겠죠.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지는 먼저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출제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첫 번째,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한번 해봅시다. 지문 길이가요, 우리는 되게 길다고 느끼지만 수능 지문이 그렇게 긴 글들이 아니에요. 문장이 7문장, 8문장, 많아봐야 10문장밖에 안 돼. 여기 안에서 우리가 선지를 5개나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문장 2개에 걸친 밑줄을 그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무조건 한 문장의 밑줄 하나 정도씩만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두 번째, 제가 만약에 밑줄의 길이를 문장이 이만큼이 있으면 밑줄을 이렇게 한 4단어짜리를 그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이 풀기가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문장 단어 여러 개를 차지하는 문법을 우리가 배운 게 많지가 않거든요. 비교 구문, 강조 구문, 간접 의문문, 이렇게 몇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난이도를 적절히 올리면서 여러분한테 너무 어렵지는 않지만 고민할 만한 거리를 던져주기 위해서는 밑줄을 몇 개를 긋게 될까? 보통 단어 1개에서 2개짜리 밑줄을 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to run, 밑줄 그으면 깔끔하잖아요. to 부정사인지 동사인지 구분하라는 식으로. 그쵸? 이렇게 2단어 정도 안에서 밑줄이 끊기게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어 문법 시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시험에서, 이론을 다루는 모든 시험에서는요, 공통점이 있는 것들 사이에서 차이점이 뭔지를 구분하게끔 시험 문제를 내게 됩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to run을 가지고 얘기했었죠. to run의 밑줄을 그었다는 거는요, to run이냐
run이냐를 묻겠다라는 거고요. 혹은 제가 run에다가 밑줄을 그었다는 거는 to run이랑 비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runs냐 run이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끔 시험 문제를 낸다라는 거예요. 즉 형태가 비슷해야지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해야 될지 그 포인트를 짚을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는 요소들, run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요소들을 가르쳐 놓고 제시해 놓고 이들 사이의 차이점을 구분하게끔 문제를 내게 한다고요. 오케이? 즉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시험 문제를 공부할 때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보는 문제들은 대충 어떻게 나오는지 형태를 좀 알아야겠죠. 시험 문제의 형태는요. 유형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밑줄형이 있어요. 지문에다가 그냥 1번 밑줄 이런 식으로 밑줄을 그어놓고 여러분한테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이것들을 판단하게끔 시키는 문제예요. 두 번째, 선택형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형은 더 간단해요. 대괄호 같은 데에다가 단어 두 개를 집어넣어 놓고 A 표현이 맞아, B 표현이 맞아 라고 물어보는 게 선택형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출제 원리로 공통점이 있는 것들 사이에서 차이점을 찾아내는 게 출제 원리라 그랬죠. 그러면은 유형 1번과 유형 2번 중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더 쉽게 느껴지는 출제 유형은 어떤 걸까요? 밑줄형일까요? 선택형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선택형이 더 난이도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왜? 왜 얘가 더 난이도가 낮을까요? 비교 대상이 눈에 보이니까요. 투부정사인지 그냥 동사인지 3인칭 단수주어가 안 왔는지 왔는지 이런 것들만 구분하게끔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밑줄형 같은 경우에는 뭐랑 뭐를 비교하는지 포인트가 전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난이도가 높은 것보다 밑줄형이 훨씬 난이도가 어렵다. 그리고 최근에 수능 문제와 공시 문제들은 거의 다 밑줄형을 출제하고 있지 선택형을 출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이하는 걸 공부할 때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문법 문제의 주된 출제 포인트 3가지를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제 강의로는 문법 문제 풀이를 연습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혹은 더 많은 문제, 더 많은 예시들을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책 광고 아닙니다. 세듀 출판사의 어법 끝 이센셜도 좋지만 어법 끝 베이직 글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어법 끝 베이직이라는 교재 안에는요. 미니 암기북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짚어드리는 포인트들이랑 거의 유사한 포인트들이지만 훨씬 더 분류를 자세하게 해놓은 그런 압축 필기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약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활용하시면 문법 문제를 푸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자주 나오는 3가지 포인트만 짚어드릴 거지만 세듀의 어법 같은 경우에는 교재이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출제되는 포인트를 먼저 다루긴 하지만 잘 출제되지 않는 포인트들도 제게 집어 넣어놨다는 거 여기까지는 체크를 하고 책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법 문제의 3대 출제 포인트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봅시다. 문법 문제의 3대 출제 포인트. 이 포인트를 보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야, 당연하잖아. 그걸 왜 물어봐? 너 되게 당연한 것들을 뭐 대단한 거 설명하는 것처럼 줄줄줄 나열해놨더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문법 문제는 우리가 배운 거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리스트들을 쭉 나열해드릴 거거든요. 이 리스트를 왜 나열해드리느냐? 자, 비교 대상이 나와 있지 않은 선택형 문제에서 밑줄형 문제에서 우리는 어떤 포인트들을 검토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되는 것들의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고요.
제가 나열해드리는 이 출제 포인트들이 여러분에게 체크리스트의 기능을 해드릴 것이고, 이 체크리스트들만 하나하나 제껴나가다 보면 정답 선지가 보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요, 전 이렇게 이름을 붙일게요. 동사같이 생긴 것. 동사같이 생긴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는요, 그냥 제가 본동사라고 불렀던 동사라는 친구와 준동사라는 친구를 배웠습니다. 그쵸? 동사는 문장의 수러 동사 자리를 차지하는 친구고, 준동사는 그 외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부사, 보어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애들 말하는 거죠. 자, 얘네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동사의 수일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3인칭 단수주어가 나왔어? 그럼 동사에 s를 붙여야지. 복수주어가 나왔어? 그럼 s를 붙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걸 비교하게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세 번째, 능수동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자, 여기까지가 메이저 출제 포인트고요. 추가로 검토해야 되는 네 번째는요,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뒤에 나오는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왔는지 원형 부정사가 나왔는지, 이걸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진짜 안 나오지만 나오면 여러분을 조금 힘들게 하는 게 대동사 문제고요. 대동사부터는 정말 마이너한 출제 포인트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을게요. 그리고 내신 시험에서가 나오긴 하지만 시제 문제는 정말 안 나오지만 낼 수는 있는 그런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같이 생긴 것의 선지를 보았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뭘 검토해야 된다? 동사인지 동사가 아닌지를 검토해야 되고요. 그 다음 수일치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능수동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문장을 볼 때 앞에 사용된 동사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인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 두라던가 is라던가 am이라던가 하는 기본적인 형태의 동사들이 선지에 나왔을 때는 얘가 혹시 대동사를 물어보는 건 아닌가? 라는 것까지는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렇게 이름 지어 볼게요. 관계사 같이 생긴 것. 관계사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고문관, 고등 문법 관찰하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출제 포인트로 짚어드릴 수 있는 거는요, 자, 밑줄이 있으면 밑줄 앞뒤를 봐야 한다 정도로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를 봐야 한다. 앞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 관계사인지 접속사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이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선행사의 유무를 판단하셔야겠고요. 두 번째, 뒤를 봐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관계사같이 생긴 것을 푸는 거의 유일한 요령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관계사 문제를 쉬운 문제라고 하고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계사가 문법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되게 많아요. 생략도 있지, 뭐 관계 부사니 관계 대명사니 엄청 많은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포인트는 이거밖에 없다고요. 접속사랑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랑 관계 대명사 what을 비교하는 거,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형용사랑 부사랑 비교하는 거고요. 이거는 크게 출제 유형이 두 가지로 굳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어 자리인지 보어 자리가 아닌지. 두 번째, 비교급 강조인지 아닌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열해놓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안 배워봤던 내용은 없죠. 어디선가 다 본 적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나열해드렸다고요? 문법 문제는 공통점이 있는 것들 사이에서 차이점을 골라내는 것이고, 밑줄형 문제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두 요소를 제시해
제시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검토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차를 통해서 이 목차를 체크리스트로 활용해서 앞으로 문법 문제를 할 때, 문법 문제를 풀 때, 동사같이 생긴 거 나왔네? 이거 동사 아니야? 이거 동사야. 그럼 수일치를 해봐야겠네? 이제 능수동 알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검토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서 이 목차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알려드리면 너무 그냥 뻔한 목차만 나열해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동사같이 생긴 것이라고 분류한 것들 있죠. 이런 애들은요, 정답선지로 활용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동사같이 생긴 것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얘가 정답선지로서 제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관계사같이 생긴 것도 정답선지로서 활용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쓸 것 같아요? 형용사 대 부사는요, 나오더라도 항상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99% 정도는 오답선지로 활용이 됩니다. 즉, 형용사 같이 생긴 것은 밑줄이 그어져 있더라도 우선 안 읽어보셔도 된다라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첫 번째 팁으로 여기다 적어드려야죠. 팁 첫 번째. 정답선지로 나오는 것들은 거의 정해져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통요, 문법 문제는요, 1번과 5번은 정답일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왠진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모의고사였나 수능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는 1번에 정답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1번이랑 5번에서는 문법 문제의 정답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세 번째. 자, 제가 관계사같이 생긴 것은 보통 정답선지로 활용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대세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에 얘는 오답선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보통은 문법적으로 틀린 걸 고르라고 하잖아요. 대은 거의 항상 문법적으로 올바른 선지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대은 정답일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제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 자, 문법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선지가 흩어져 있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흩어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문법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1번이랑 5번은 일단 제껴놓고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 3, 4 중에 예를 들어 4번이 형용사 대 부사 형태로 나와 있어. 그럼 얘를 제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부터 꼼꼼하게 검토해야 돼? 2번이랑 3번부터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오케이? 이거 다 검토를 했어. 이 체크리스트로 다 검토를 했는데 정답이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1, 4, 5번을 차례차례 검토하시는 거죠. 오케이? 우선 검토해야 되는 선지를 알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훨씬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얘는 조금 치워놓고요. 이번 챕터에서는 어떤 걸 공부하는 거예요? 동사 대 준동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진짜 뻔한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동사냐 준동사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장의 본동사가 뭐냐, 주절의 동사가 뭐냐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의 범위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소리야? 예를 들어서 문장 맨 앞이 대절로 시작해.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어?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이게 준동사인지 동사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얘가 주절의 동사인지 대절의 동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주어의 범위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능력입니다. 두 번째, 문장 내에 또 다른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야?
자, 우리 이런 중요한 규칙을 배웠습니다. 한 개 문장에 동사는 몇 개만 있어야 되죠? 한 개 문장에 동사는 반드시 동사 한 개만 있어야 합니다. 2개 있어도 안 되고요. 3개가 있어도 안 돼요. 0개가 있으면 더더욱 안 되고요. 무조건 한 개 문장에 몇 개의 동사가 있어야 된다? 한 개의 동사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동사를 추가적으로 더 써주고 싶으면 어떤 걸 덧붙여줘야 된다? 접속사나 관계사나 뭐 때로는 의문사 같은 뭔가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플러스 한 개씩 동사의 개수가 늘어날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냐 준동사냐를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다? 문장에 진짜 동사가 뭔지, 또 다른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때 동시에 요구되는 능력이 바로 주어의 범위를 판단하는 능력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동사 파트가 아니라 주어의 범위를 공부하고 있는 챕터 1에서 동사 대 준동사라고 하는 챕터를 집어넣은 게 되겠죠. 유닛을 집어넣은 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문법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주로 자주 나오는 포인트가 뭔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깨알 같은 자랑을 하나 해볼게요. 제가 문법 문제는 공통점이 있는 것들 사이에서 차이점을 찾아내는 게 출제 포인트라 그랬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문법 문제들을 어떻게 필기해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도치 같은 경우에도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부정어 도치, 부사구 도치, 보어 도치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해드렸었죠. 근데 전 어떻게 필기를 해드렸죠? 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전치 중에서 문장 형태를 바꾸는 친구와 바꾸지 않는 친구가 있다 그랬고, 바꾸는 친구들의 종류로 부정어 도치, 부사구 도치, 보어 도치를 설명드렸고요. 바꾸지 않는 대표적인 친구로 목적어 도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었죠. 왜 이렇게 필기를 했을까요? 공통점이 있는 두 요소들 사이에서 차이점을 찾아라. 오케이? 목차로 그려놓게 되면요, 공통점이 있는 애들을 먼저 묻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서로 다른 갈래들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문법들은 이런 식으로 목차식으로 필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필기법을 계속 따라오시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머릿속에 잘 정리되는다는 특징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문법 문제를 풀 때는 공통점이 있는 것들 사이에서 차이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목차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문법 문제를 푸는 데에도 훨씬 도움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모든 문법 포인트들을 이런 식으로 목차로 짜가지고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하려고 노력하시고, 제가 목차로 짜드린 것들은 제가 정리해드린 그대로를 모방하고 그대로를 학습하려고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예문도 없고 문법 규칙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 강의를 잘만 활용한다면 정말 문법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